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 심사가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영장 집행은 그토록 방해하고 시간 끌더니 자신의 방어권은 신속하게 행사하는 모습에 비판이 제기되지만 그럼에도 누구든 행사할 수 있는 법에 정해진 권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결과가 늦지 않게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구치소와는 경호구역이 아니라며 경호원 출입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는 서울 구치소에 들어가서 이른바 구금 경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체포로 오동훈 공수처장은 한시름 놓은 듯합니다. 기자들 질문에 답이 없는 건 평소와 비슷하지만 이런 밝은 표정이 출근길에 포착이 됐습니다. 반면 울상인 곳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어젯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이렇게 표정이 엇갈린 가운데 어제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급기야 조사를 거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상 이유로 오전 조사를 연기했다가 그 다음엔 어제 충분히 얘기를 다 했다라고 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아침 대통령을 만났던 한 의원은 대통령이 했던 말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조사 거부의 근본적인 이유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날 때 좌파 사법 카르텔이 얼마나 무도하고 무서운지 오늘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대통령 측에선 우리 사법 체계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런 인식과는 관계없이 수사의 시계도 헌재의 시계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필요서 지켜온 헌법을 총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이번 헌재 심판정에서 남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대통령의 체포 적부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에 추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어제 충분히 조사를 다 받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곽근 법률 대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름과 직업 주소를 물어도 대답을 안 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 속보를 몇 가지 전해드리죠. 체포 적부심은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론이 납니다. 늦지 않게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의 접견을 기각했던 판사가 심사 중입니다. 5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체포 적부심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들어온 소식도 있는데요.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다라고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했던 이의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오늘 다루도록 하죠. 헌법재판소는 국회, 선관위, 국회의장, 공관의 CCTV를 증거로 채택했다는 속보도 전해져 왔습니다. 자, 김유정 정광재 의원께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피의자의 권리이기도 하죠. 묵비권 행사하는 예를 저희가 종종 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반헌법적 계엄을 저질러 놓고 내란 수괴 피의자로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나는 다 하겠다라고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이게 책임을 지는 모습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참 황당한 모습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예. 특히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심지어는 뭐 이제 본인의 성명 이런 것조차도 확인 안 하고 답을 아예 말을 하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의미에서 유구무원입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니고 끝까지 내가 잘했다는 것이고 특히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수사받지 않겠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 와서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체포영장 48시간 또 이제 적부심이 진행 중이니까 조금 늘어나겠죠. 영장은 반드시 청구되고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미 이 내란 주요 종사자들의 군경 뭐 국방장관 포함해서요. 전부 다 지금 구속 수사 중이고 또 재판이 이미 시작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고 이미 너무 여러 가지 진술과 증언들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내란 수괴 혐의자 피의자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묵비권 행사한 그 모든 것들까지 그 상황까지도 아마 저는 보고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나머지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해도 그 자체로서도 증거가 될 것이고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도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이번 수사의 권한을 공수처가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를 논했던 거잖아요. 내란 수사와 관련한 권한은 공수처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가서 그 수사에 응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또한 묵비권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뭐 재판이나 수사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는 위헌 위법의 정도를 탄핵 재판에서 하는 것이 우선이지 지금 내란죄라는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결론이 내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란죄와 관련한 수사는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서둘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묵비권은 위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네.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이름, 직업 주소를 물어도 답을 안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물어야 되는 내용들이고,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예, 조사를 들어가고 법원에서 재판 시작할 때도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런 재판을 것- 받는 당사자의 인적 사항부터 확인하고 재판 시작. 예. 그런데 답을 전혀 안 하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딱 한 가지 주장만 계속 반복했다라는 건데 수사기관에서 이러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지금 이 내란 수괴 혐의와 관련해서는 뭐 자세한 진술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 말을 만들어서 하지 않는 한 뭐 결코 수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 관련자들이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이 이미 불리한 진술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해온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사에 성실히 임해봤자 본인에게 유리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이른바 묵비권을 사용하면서 그냥
이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진술 거부권이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권리인 것은 분명하고 또 예. 그렇기 때문에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면 법률상의 의무도 다 해야죠. 근데 지금까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아서고, 그러니까 법률상 어떤 법에 응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정을 안 했거든요. 네. 그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는 매우 신속하게 충실하게 행사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지금 네. 구치소 안에서 경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논쟁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 경호처는 구치소 내부 경호하겠다, 이른바 네. 구금 경호하겠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안 된다. 네. 경내에 들어온 것은 안 되고 여기서부터는 구치소가 알아서 할 일이다라는 네. 주장인데 이런 상황까지 치닫게 됐어요. 참 황당한 경우고 대한민국의 수준에서 이런 논란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매우 당혹스러운 거 아닌가 싶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엽기 경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실은 첫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어제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할 때 대통령 경호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특혜를 계속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잘못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사람들의 상상 이상이 항상 벌어지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도 경호할지 모르니 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교정당국이 쳐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도소 담장만 지금 경호를 하고 있고 교도소 안은 안 들어갔다 뭐 이 정도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참 말이 안 되는 게요. 첫 번째로는 어제 그 체포되기 전에 관저를 찾아온 국힘의원들에게 내란숙의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가 있는 게 마음이 편하다. 예. 그렇게 편한 곳에 가 있는데 경호가 왜 필요합니까? 특히나 우리나라가 무슨 엘살바도르입니까? 에콰도르입니까? 교도소 안에서 어떤 사망 사고가 벌어져가지고 위험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가적으로 가장 안전한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경호가 왜 필요한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특권만을 계속 바라는 모습이 교도소에까지 계속 연결되는 모습에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그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이것도 뭐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닌가라고 자위하기도 합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안마를 하질 않나요? 폭죽놀이를 하질 않나? 예. 삼행시 짓기를 하고 생일 이벤트를 준비하고 이런 경호처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경호처의 임무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체포가 안 된 상태로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엽기적인 경우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떤 경우든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고 좌시돼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최상목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경호를 끊어내라, 중단해라라고 해야 되는데 역시나 그자도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즉각 중지하도록 요청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경호법에도 이거는 저는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현행 경호법이 제정된 이유는 경호가 자꾸 이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호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한도를 지어지기 위해서 경호법을 제정했는데 경호법 5조에는 경호구역의 지정과 관련돼서 이렇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 목적상 불가피할 경우에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가 그리고 안전이거든요.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경호를 하겠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경호법 위반의 소지에도 분명하게 위반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지해야 됩니다. 예, 구치소 안이 위험한 곳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일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이런 소식을 들으면. 근데 법률적으로 한번 더 따져보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경호법을 근거로 들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내부 규정
등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게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데 맞부딪힌다고만 저희가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경호처장이 판단해서 경호 목적을 위해서 어떤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경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구금시설은 국가보안 가급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외부하고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거기 어떤 외부인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네. 어떤 측면에서는 대통령 관저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구금시설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판단해 보면 서울구치소 안에서 무슨 경호 활동을 거기가 어떤 일반인이나 제3자가 이렇게 쑥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구치소 안에 어떤 시설이나 특정 지역을 경호시설로 지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누구도 그 직면해 본 적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경호처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본인들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논의를 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안쪽으로 경호관이 파견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법적 해석 영역이 그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나친 비난 여론을 만든다거나 그건 전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 전에 얘기됐었던 경호 인력의 안마라든가 삼행시 짓기라든가 이런 건 문제 제기가 언론을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그것이 강압적이었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든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와 그것을 연계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호처에서 계속 그 내부에 들어가서 경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서울구치소처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호송하는 고수까지 호송 과정에서도 대통령이니까 예우를 했던 것이고 호송 차량 아닌 경호 차량 이용하게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열선이 깔린 독방도 2배 넓은 그런 곳에서 지금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됐지. 그리고 밖에 또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호처가 이 서울구치소를 만약에 경호 내부에 들어갔을 때 경호를 하게 된다면 그 전체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러면은 그 교도소하고 충돌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도 명확해야 되는 것이 지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틀 또 만약에 적부심 진행 중이니까 하루가 더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를 또 넘어서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됐을 경우에는 20일 추가적으로 한 30일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그때도 경호처에서 주장해서 계속 들어와서 한 달 가까이를 지금 이 구치소 내부를 다 경호를 맡겠다는 것인지 이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러 나가면 대통령 신변에 위해를 가하는 일인 양 포장을 해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출석하지 않고 체포영장 발부되는 이런 난장판까지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험하고 갈등적인 그 상황을 직접 만드는 위치에 있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피의자가. 그래놓고 지금 경호처가 내부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경호처가 어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관들이 참 현명한 선택을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공의에 입각해서 잘했다고 보는데 경호처는 또 수뇌부의 판단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내부까지를 우리가 경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얘기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건 꼭 좀 말씀드리고 하시죠. 하시고 반론 있으면 또 하시면 이게 됩니다. 단순히 경호가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의 수준이 넘는 것이고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교도소 안에서 어떤 사망 사건이 벌어지거나 위해 요소가 있는 교도소, 그러니까 법질서 수준이 정말 후진국인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경호를 배치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수준을 미안한 말
죄송한 얘기지만 모잠비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정도 수준을 볼 겁니다. 교도소 안에서 사망 사건이 계속 벌어지는 그 정도 나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격으로 추락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킬 겁니까? 제발 최소한의 염치라도 좀 가져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법무부와 경호처가 논의를 해서 법무부가 유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어젯밤에 그래서 경호관이 그 구치소 안으로 갔는지 전 뭐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가이드라인 아무도 한 번도 해석해 본 적이 없었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갖고 법무부가 결정을 해주면 대통령실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를 제기해 갖고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겠습니까? 저는 그걸로 종결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말씀하시죠. 앞으로도 이 상황이면 계속 경호 관련한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논란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지금 대통령실 경호처의 최고 책임자는 김성훈 경호차장입니다. 왜냐하면 경호처장은 사직을 하고 그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도 경호처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떤 지시나 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무리한 주장이나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논란거리가 계속 생기는. 그래서 저는 출석이 내일 예정되어 있는데 내일 그 소환조사 이후에는 미뤘던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죠. 일단 현재 상황으로는 추측을 가미한 전망밖에 할 수가 없는데 서울구치소의 담장 바깥에서 경호처가 머물고 담장 안은 구치소 관계자들만 있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지금 커 보인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끼리도 이제 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시각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정과 규정이 좀 부딪히거나 법률과 규정이 좀 서로 부딪히거나 빈틈이 생기는 그런 지점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분들의 의견은 다 종합하면 잘 판단을 시청자들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을 보고 계십니다. 집회 참가 인원이 확 늘었네요. 경찰차가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법 앞에 차벽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수처 앞, 그 전에는 한남동 관저 앞에 있었거든요. 고스란히 지금 서울중앙지법 앞으로 옮겨온 그런 상황이고 광장에서는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그런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안에서는 체포 적부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보도 이어지고 있네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변론기를 3번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5번 지정해놨는데 3번 추가되니까 총 8번이 되는 것이고 2월 13일까지, 2월 6일, 원래 4일까지 돼 있었거든요. 2월 6일, 10일, 13일에 변론을 추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8회가 돼서 8회 이후에 이제 선고를 내릴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총 8회, 8번을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기준으로는 정했습니다. 오늘 2차 변론 기일이었는데 여기서 이 자리에서 헌재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체포 적부심이 안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일단 정광재 위원님. 네. 이게 본인의 방어권 그리고 보장된 권리 행사잖아요. 예. 물론 앞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앞세운다라는 비판도 나온다는 점을 저희가 짚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대부분 피의자들은 그런 셈이죠. 자신들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려고 하는 거고 체포 적부심 신청이라는 게 사실 체포가 되면 48시간밖에 이제 신체 구금을 못 하기 때문에 예.
체포 적부심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 뭐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게 체포 영장이 서울 서부지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체포가 부적절하다, 부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체포 적부심 심사도 서울중앙지법에 했고 조만간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결론을 내줄 테니까 이게 유효한 체포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결론이 나면 대통령 측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만약에 뭐 부당한 체포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출두가 되겠죠. 저희가 입이 아프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계속 그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차제에 중앙지법에 이 적부심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논란을 없앨 수 있는 그냥 계기가 되겠다라는 예.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에서 1차 체포영장 발부가 됐어요. 두 번째 피의자 측에서 이의 신청했는데 조목조목 이유를 대면서 기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2차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그 정도면 물러나야죠. 불법 영장이라고 하는데 관할 구역이 아니다는 얘기 하는데 단서 조항에 그 주소지가 있으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적법하지 않았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리 없죠. 이의 신청이 기각될 리 없었겠죠. 세 번째까지 도래했는데도 계속해서 이걸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냥 이것도 시간 끌기고 계속 지지자들에게 나 억울하다, 나 희생자다, 피해자다 이러면서 메시지 보내려는 시도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차제에 중앙지법에 이 판단을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은 인용을 하겠죠. 문제 있다라고. 그런데 중앙지법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적부심을 거기에서 깔끔하게 판단해주면 더 이상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차라리 잘 됐다라는 차라리 잘 생각입니다. 됐다. 네. 예. 그러네요.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것 자체가 무효이고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중앙지법에 하라라고 주장을 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 판단을 내린다면 더 이상 그 주장이 이제 유효하지 않은 주장이 돼버리는 거네요. 김용남 의원님. 네. 체포 적부심은 사실 기자들도 언론 활동을 하면서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저희가 접하기가 어려운 제도인데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쟁점이 어떤 쟁점으로 흘러갈 것인가가 궁금하거든요. 이게 체포가 부당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포 예. 절차가 부당하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체포 영장 발부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다루는 것인지 그 쟁점도 궁금해요. 실무적으로는 체포 적부심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체포와 구속 단계에서 각 적부심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체포 시간은 48시간 이내로 단기간이기 때문에 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보통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죠. 그래서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면 그 적부심을 판단하는 법원에 수사 기록이 가서 보통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판단 결과와 수사 기록이 수사기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구속 기간이 그 기록이 법원에 가 있던 시간 동안은 추가로 더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처음부터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체포영장 발부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록은 이미 중앙지법으로 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담당하는 판사가 변호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제 기록과 이런 걸 검토해서 결론을 낼 텐데 구속적 부심 같으면 아마 내일쯤 결론이 날 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체포적 부심은 거의 사례가 없어서 네. 오늘 안으로 나올지 아니면 구속적 부심과 같이 내일쯤 결론이 나올지는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구속 기간은 10일에서 연장하면 20일인데 예. 체포는 48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워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체포적 부심은 거의 실무상
활용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원래는 어제 오전 10시 33분에 체포가 됐기 때문에 금요일 오전 10시 33분까지가 체포 시한인데 이게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기 때문에 기록이 법원에 갔다가 다시 공수처로 돌아오는 시간만큼은 체포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전 10시가 아니고 만약에 내일 기록이 돌아온다고 하면 하루가 더 체포 시한이 연장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체포 적부심이 끝난 시점이 아니라 그게 기록이 돌아오는 시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실무적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글쎄요. 저는 뭐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혀 관할 건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적부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예. 체포 시한만 늘어나고 애매해지는 게 이게 구속적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에 구속영장 청구를 공수처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기록이 공수처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기록이 다시 공수처로 돌아온 이후인 내일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공수처도 이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다양한 그 장르에서 신규원을 열고 있기 때문에 경호도 입틀막 경우에서 이제 구치소 경우도 고민해야 되고 이 건도 체포적부심도 정말 유례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조차도 이제 거의 케이스 스터디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네. 대통령이 원래는 직접 출석하는 것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들렸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네. 석동원 변호사의 입에 통해서 그런 의견이 나왔죠. 그런 입장이 나왔는데 석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번에 정확히 드러났죠. 왜냐하면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석동원 변호사는 자기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예.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내란 선전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자의 입부터 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언론들도 이렇게 그대로 보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선전 세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으로요. 김용남 의원님. 예, 체포 적부심이 입에 이게 안 붙어요. 자꾸 발음도 틀립니다. 체포 적부심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면 그다음에 이제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또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네. 그때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는 보장은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보장된 절차를 하나하나 다 권리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도 예상이 되죠. 지금까지 대응한 행태로 봐서는. 예. 근데 구속적부심 청구를 하면 또 구속 기간이 그만큼 하루나 이틀까지 또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체포 적부심 기각 그 뒤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있고. 근데 발부가 됐다고 하면 또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윤 대통령 측에 실익이 있냐 이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피의자가 적부심을 해달라고 하더라도 말립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법원으로 하여금 더 안 좋은 인상만 남겨둔다.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됐는데도 지금 반성은 전혀 안 하고 하루라도 빨리 당장 나가야 된다. 나는 지금 구속이 억울하다는 주장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재판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예. 실익이 없는 적부심은 청구하지 않는 거로 합시다. 그래갖고 보통의 경우는 설득해서 단념을 시키죠. 근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변호인들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자세는 아닌 것 같아서 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예. 근데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측 그 변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수사와 절차의 부당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이든 구속 적부심이든 모든 단계를 거치는 단계에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수사는 형사법에 따른 내란죄 또 헌법재판소에서 따른 탄핵 재판 이게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재판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는 문제대로 제기하고 본인이 충실히 임하려고 하는 탄핵 재판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이 시각 체포 적부심이 진행 중이고 조만간 결론이 나는데 이게 오늘 밤이 될지 또 내일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신속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의 소식도 현장에서는 들리고 있어서 하지만 판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막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을 3회 추가 지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날짜가 하나 틀린 게 있어서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2월 6일, 2월 11일, 2월 13일 이렇게 3회가 추가 지정이 됐고요. 앞서 나간 날짜가 잘못된 부분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수진 앵커가 다음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들어누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순교한다. 내일 오후 우리는 하늘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사실은 시민들이 이 관저문 앞이나 입구에서 대통령님 차량 나가는 것을 참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똑같습니다만 순교라는 말을 서슴없이 사용하고 도와달라 호소도 합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이렇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저 앞에 모였던 의원들의 출석 리스트를 만드는가 하면 오지 않은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좌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내란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선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도 좌파 광기의 희생자로 평가받을 것이란 말이 나왔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예, 계엄 사태 이후에 많은 집회를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회 양상이 좀 과격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극단적인 발언 그리고 행동 지침까지 내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계엄 직후에 12월 4일이었던가요? 그때는 적어도 내 부덕, 불찰로 인해서 국가적 혼란을 맞게 된 거에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예. 적어도. 그러니까 계엄에 대한 반성은 없었지만 적어도 본인의 어떤 부덕의 소치 이런 정도 취지 얘기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담화문이나 뭐 영상을 어제 나온 영상이나 이런 뭐 자필 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정말로 이 강성 지지층을 뒤흔드는 선동하는 그런 메시지로 일관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해달라랄지 뭐 의원이나 그 당협위원장 통해서 나온 메시지들 아닙니까? 끝까지 싸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예. 함께 하겠다. 그리고 뭐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아라. 유튜브가 정리가 더 잘 돼 있다. 아니 본인이 다른 언론 다 멀리하고 그거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걸 보라고 강권하고 체포돼서 공수처로 가는 이 모습을 정말 초현실적인 어떤 그런 모습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이고 각종 뭐 적부심 신청하는 거랄지 지난번에 체포영장에 대한 이 신청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간 끌기 위해서 동시에 메시지 보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자들의 어떤 집회의 발언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것 같고
어제만 하더라도 막 그 대로변에 막 눕는 모습까지 보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뭐 석동현 변호사가 그 차량을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피의자나 또는 대변인격인 변호사나 혹은 직접 변호인이나 전부 다 그런 취지의 그 맥락에서 선전선동하는 메시지들만 나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과격한 어떤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정치가 이제 극단의 정치는 안 되죠. 광장의 극단 정치는 우리 정치가 정말로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선전선동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유명한 그 우루과이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호세 무이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임종을 앞두고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광장에서 나오는 극단의 정치, 특히 이른바 알고리즘을 타고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식의 뉴스 소비는 지양해야 하고 그렇지 뭐 그런 균형 감각을 정치권에서 정말 모든 국민과 유권자들에게 권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런 문제 제기는 언론에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측에서 이걸 부추기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들이 이 관저문 앞이나 입구에서 정말 이런 대통령님의 차량 나가는 것을 참 막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뚝 같습니다만 워낙 지금 경찰이 입구를 광범위하게 지금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들을 관저 앞에 이쪽 저쪽에서 집회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윤재관 의원님, 대통령의 차량이 나가는 것을 시민들이 막아달라, 몸으로 막아달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어찌 들으면 위험한 발언인데 이런 발언까지 지금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저 석동현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법치 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의 한 일원이었다는 것 자체를 믿기가 어렵죠. 정당한 법 집행을 시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막아달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염치 없는 짓이고 그렇게 요구할 권한조차도 없는 자가 지금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란 선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집회들에서 나온 단어들이 이제 순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저는 범상치 않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순교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종교적인 그 색채가 강한 분들에 의해서 서로 대화 중에 나올 수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지금 저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종교와 어떤 특정 종교와 연결된 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정광훈 목사가 이제 극우와 이제 종교를 결합한 그러한 동원 정치를 계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정광훈과 괴를 같이 하는 행동을 계속했던 사람들이 지금 저 자리에 있고 그것을 또 이용하는 측이 대통령이고 국민의힘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의 씨앗이 계속 지금 뿌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어제 체포되는 과정에서 보십시오. 결국 자기가 가장 믿었던 경호처 직원들 대부분의 경호처 직원들이 등 돌리고 나서 체포가 됐지 않습니까? 결국 저렇게 전혀 이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길을 막아달라 아무리 요구해봤자 본인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가난해지고 그리고 고립될 것입니다. 예, 자, 뭐 여러 군데서 뭐 선동한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이자 아주 근원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지난 발언들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이 이전에 처음 계엄 선포 뒤에 나왔던 입장은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리고 관저를 떠나기 전에는 마찬가지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전해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초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달리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싸우겠다.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모습. 결국 윤 대통령이 가장 문제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김용남 의원님? 그렇죠. 뭐 모든 문제 그 근본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나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일부 사람이 집회에서 무슨 순교하자, 뭐 하늘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는 차량을 막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보세요. 정작 본인들은 아무도 그거 안 했어요. 순교합시다 한 사람 순교했습니까? 차량을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차량 막으러 본인은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예. 이게 정말 본인들은 조금도 희생도 안 하면서 희생할 가치가 일단 없습니다만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들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는데 참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거둘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아까인가요? 권영진 의원의 전언에 의해서 뭐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이른바 좌파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8년 전으로 정확하게 시계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실무 총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검사였어요. 아니 그러면 8년 전에는 같은 논리라면 본인 스스로가 좌파 사법 카르텔의 책임자로 그 수괴로 엉뚱하게 막 없는 죄 만들어서 집어넣었던 거예요? 예. 아니 본인이 8년 전에 했던 행동을 어떻게 이렇게 다 잊어먹고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서 본인 방어에 활용하는지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 100번을 양보해서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이 정당치 않았다? 정당치 않다? 아니 그러면 본인 스스로 8년 전에 본인이 했던 수사와 그때 이루어진 본인들이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떠올리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부분을 제가 그 마지막 공통 질문을 좀 드리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죠.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애초에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위에 대한 법률적 또 사법적 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좌우의 이념 대결 혹은 여야의 정치 대결인 것으로 바뀌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본질을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지, 아니면 제가 본질이 뭔지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윤재관 의원님. 그 문제의식을 저는 어제도 했는데요. 체포영장을 계속 방해하고 저항하다가 경호처마저 등을 돌리니까 어쩔 수 없이 체포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프레임 전쟁을 하느라고 2시간을 허비했지 않습니까? 자진은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이제 피의자인데 예. 자진 출석이라고 계속 용어를 써서 사람들한테 계속 유포시키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자들은 할 줄 아는 게 프레임 전쟁밖에 없구나. 예. 어떤 상황에 선과 악의 상황, 정의의 관점에서 얘기해야 될 것을 좌우 이념 대결로 계속 치환시켜서 지금까지 계속 끌어왔던 것이고 이후로도 선거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예. 어제 체포 과정 속에서도 자진 출석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내는 걸 보고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본질을 회피하는 이런 프레임 전쟁을 계속 할 텐데요. 국민들께서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것을 또 계속 부추기고 있고 증폭시키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말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최상목 권한대행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데 그분이 지금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지금 본질을 왜곡하고 있었죠.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대로 안 할 때도 그랬고 예. 그렇게 해서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이념의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로 치환을 시켜서 계속 모면을 하려고 하고 시간 끌기만 하려고 할 텐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현재도 지금 재판기일을 추가하는 것을 발표했듯이 시계가 지금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들만 그 시계를 지금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데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예. 프레임 전쟁에 국민의힘까지 뛰어들고 있다. 어떤 입장이세요? 전 사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최악의 공권력 사이에 물리적 갈등, 충돌이 없었다는 점은 평가해야 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제가 그런 식으로 물리적 충돌이 가시화되면 결국엔 본인이 책임지고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민주당 패널들, 다른 분들 다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나와서 체포영장에 응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런 표현은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정치에서 우리가 뭐 종교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뭐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 이런 것들 다 용인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정치가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우선은 어제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자발적으로 응한 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김성훈 경호 차장이 경호관들에게 막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경호관들이 불법적인 지시기 때문에 그거에 응하지 않으면서 경호 선이 다 뚫렸던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체포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순수히 자발적으로 체포에 응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12월 3일 날 이뤄졌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불법 세력과 헌법을 비롯한 법질서 수호 세력의 대결 구도인데 이게 시간이 40일 이상 지나다 보니까 이른바 보수 진보라는 진영 대결처럼 변질시키려고 노력을 해왔고 일부 그렇게 혼돈이 오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거는 철저하게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재판과 형사 절차의 진행 단계이고 그의 결과물로 따라올 수 있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꾸 역으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선호도와 연결시키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좀 착각하시는 거다. 그래서 예. 그건 철저하게 구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말 전도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다면 버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불가능해졌잖아요. 경호관들마저 외면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체념 단계에 갔기 때문에 체포를 당한 것이지 절대로 안 넣으려고 했을 겁니다. 그간의 행적으로 봐서는요. 그래서 본인이 마치 이거를 자발적으로 나간 것처럼 이렇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이 반헌법적 위법적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이르러서 이거를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헌재의 탄핵 심판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마치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그런 것이 향후에 우리에게 유리하다, 보수 결집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예. 특히나 대선 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선의 깃발을 제일 먼저 들었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국민 통합과 화합에 사실은 힘을 써야만 그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통합과 화합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완전히 이거를 좌우 이념 대립으로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본인들이 앞장서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오히려 건전한 보수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지금 피의자 윤석열의 했던 그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으로는 절대 보수의 희망이 없다. 이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는 쪽에선 국격이 바닥에 떨어진다는 이유를 댑니다. 나라 망신이자 한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한마디로 나라 밖의 시선을 우려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나라 밖에선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워싱턴 정가를 비롯해서 유럽과 일본, 중국까지 한눈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법 집행을 한 것이 정말 국격을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결론부터 들어볼까요? 외신이나 혹은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의 입장들이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네.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 집행, 그러니까 체포에 대해서 한국의 국격이 떨어졌다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본 기사 중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전반적인 얘기는 사실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들어가서요. 국격을 떨어뜨렸다. 그럼 주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사실 세계 각국에서도 대통령들이 사법 처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장 비근한 예로 트럼프 당선인. 예.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고 심지어 머그샷까지 찍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두고 트럼프가 국격을 떨어뜨렸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뭔가 어겼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국격을 떨어뜨려 말하지 않거든요. 트럼프가 머그샷을 찍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해서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하는 것이 법에 따라서 미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 이런 주장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얘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카다피 정권에게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물론 과거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재판을 받아서 형을 살게 됐거든요. 그런 걸 두고서도 그 어떤 나라도 사르코지 대통령이 프랑스의 국격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못을 해서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다 이런 결론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외신들도 국격을 떨어뜨렸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한국의 이미지가 나빠진 건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전까지는 K-팝, BTS 뭐 굉장히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의 격을 상당히 높여놨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 때문에 한국 자체 이미지가 나빠진 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국격을 떨어뜨린다. 대통령을 체포했기 때문에 국격을 떨어뜨린다라고 표현한 외신은 없었습니다. 그런 외신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네. 거네요. 그리고 좀 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트럼프 당선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이 그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약간 선동을 한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아, 미국의 격이 떨어졌다. 예. 민주주의가 파괴됐다. 어떻게 민주주의의 최고봉이라 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건 정말 나라의 격이 떨어졌다. 이렇게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미국 백악관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 네. 국민을 확고히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실제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 원문은요. Firm support for Korean peopl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를 합니다라고. Stands firm in our support for the Korean people. 네, 그러니까 한국 국민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한국 국민이라는 게 뭐 다양한 국민이 있잖아요. 지금 광장도 네. 집회가 이렇게 갈려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보면 될까요? 그 뒤에 문장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예. Appreciates efforts by Asian country to act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 법에 따라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노력을 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는 네. 즉 법 집행을 법대로 하기를 원하거나
그걸 요구하거나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한국을 지지한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직접 지금 어떤 정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내는 목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 뭐 좌우 이걸 따져가지고 어느 쪽을 선호한다, 어느 쪽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법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한국 상황에 대해서 미국은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지금 합법적인 그 진행에 대해서 그걸 함으로써 국격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정치적 주장이 우리 국내에서 특정 정파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바깥에서 보기에는 특히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이 되고 있고 그 네. 과정을 법대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밝힌다. 네, 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처음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뭐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신들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다른 나라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일이 벌어졌으면 어디서라도 물리적인 충돌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차분하게 잘 진행되고 있고 물론 양쪽에서 찬반 시위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큰 충돌이 있거나 그런 일 없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거죠. 시민들 사이에서 충돌이랄까 네. 혹은 공권력과 시민의 충돌 이런 게 없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은 그렇고 유럽이나 주변국은 어떻습니까? 네, 뭐 미국은 사실 그 계엄 선포 이후에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똑같은 메시지긴 합니다만 한국 국민에 대해서 철통과 같은 강력한 협력 의지도 가지고 있고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사실 다른 주변 국가들은 처음에는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다 할 입장 표명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일본, 우리가 제일 가까운 나라들인데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그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약간 내정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을 하는 것 좀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마찬가지로 다들 일단 특별한 논평은 하지 않겠다. 예. 내부 사정이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중국은 서로 매우 중요한 이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은 함께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측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관방장관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 즉 한국의 내정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삼가하겠습니다. 단 한국 국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일본은 특별하고 중대하고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한 것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현재 전략 환경 아래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조명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와 일본 간의 뭐 관계가 두텁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네. 그런 이제 외교적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맞습니다. 않고요. 네. 이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지만 우회적으로 어쨌든 한국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우호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외신 보도를 좀 몇 가지 뜯어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상황 다룬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렸다라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라고 네. 했는데 주요 외신들 한 3가지 정도 지금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일단 뭐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처음부터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많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예. 뭐 CNN, BBC 같은 경우 직접 현장에 가서 기자가 양쪽 간에 찬반 시위가 있는 것, 경찰들 뭐 나와 있는 것 이런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사실 팩트 위주로 속보 위주로 많이 보도를 했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한 달락, 한 고비를 넘긴 상황이 됐는데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한국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궁금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디언지, 뉴욕타임스, BBC 이런 데서 이제 분석 기사를 좀 실었는데 일단 가디언지는 계엄 선포 전에 나온 기사가 있어서 좀 주목이 되는데요. 라파엘 라시드 기자가 쓴 기사가 있었습니다. Communist Spy and Assassination Attempt.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종북 스파이 그리고 암살 시도 이런 예. 것들이 결국 한국이 한국 전쟁 이후에 어떻게 정치적이 만들어졌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좀 짚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대통령이 체포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BBC 같은 경우에서도 얘기를 하는 것이 한국이 두 개로 쪼개졌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그걸 이제 코멘트를 달아서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윤 대통령 지지하는 쪽에서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양쪽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의적으로 머릿기사로 실었습니다. 예. 자, 가디언부터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가디언에서 아까 눈에 띄는 게 공산주의 스파이와 암살 시도라는 제목인데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인 거예요? 네, 이 라시드 기자가 얘기를 한 것이 처음에 한국 대통령 관저를 가봤을 때 벌어진 일을 보고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미국에서 대통령 집권 시기,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 시기에 굉장히 비슷한 일이 겹쳐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거기에 지자들이 미국의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고 그리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 이건 가짜 뉴스다. 그리고 선거 사기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한국에서 그대로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한국은 우파 좌파가 이렇게 대립을 하는 것이 과거에 북한에 대해서 호의적이냐 적대적이냐 이걸로 나뉘는 것처럼 북한과 지금은 대립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의 파트너를 볼 것인가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과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냉전식 사고가 지금도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맞습니다. 말씀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형태만 약간씩 바뀌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심지어 기자가 보기에는 이 극단적인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금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대 정치학과 교수인 이인복 교수 말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의 표현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정치 언어와 같고 심지어는 더 심해졌다, 더 강해졌다 이렇게 짚었고요. 과거에 그 북한의 무장공비가 청와대에 습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역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안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다 이렇게 예.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이 위협이 커진다라는 이런 부각되는 부분들이 인터넷 통해서 점점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런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현실 감각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말했던 종북 스파이, 대통령 암살 시도 이런 것들을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이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보고 예.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얘기를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행동은 냉전에 함몰된 한 사람이 자신이 잡은 권력으로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자, 뉴욕타임스 하나만 더 볼까요? 어떤 내용이죠, 네, 이건?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의 그 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사실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이 선거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근소한 차로 이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부터 윤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뭔가 타협보다는 계속 적으로 간주를 했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현재까지 오면서 재판까지 이제 앞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과정이 절대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이 대통령을 어쩌면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새롭게 선거를 치러질 수도 있게 될 텐데, 네. 설령 선거를 우리가 새롭게 치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상황을 다시 길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 그러니까 이제 보수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예. 이 양쪽 모두를 길거리에서 다시 만나면서 네. 이게 절대 이번 일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제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걸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갈등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뉴욕타임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걸 지금 다루는 이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대통령을 체포하면 국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나빠진다라는 주장들이 나왔는데 네. 그런 것을 실제로 외신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고 네, 맞아요. 오히려 여러 분석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 한국 정치의 양극단화 맞습니다. 혹은 한국 사회 분열 이런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비판적 분석 기사들이 거의 네.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계엄이 선포됐을 때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네.
1980년대 5.18 민주화가 있었는데 그걸 소개하면서 40년이 지난 지금 윤 대통령이 야당과 북한을 같이 연결하면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엄령을 선포를 했는데 윤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주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정말 많은 충격을 줬고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 이양하기 전에 한국의 군부 통치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한국 국민들이 다시 한 번 더 떠올리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디언지도 뭐 야당 인사들이 물론 각자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 것은 본인이다. 약간 자승자박이다. 예, 오히려 윤 이렇게까지.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위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많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어땠어요? 외신들의 흐름이? 비상사태 선포했을 때는요, 걱정하는 목소리가 진짜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에서 정치적 혼란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 평화적인 집회를 억압하는 경찰 권력에 등장했다는 점 때문에 굉장히 놀랐었고요. 가디언지 같은 경우도 물론 과거에 한국의 권위주의 정부가 있긴 했었지만 지금 이 시대, 지금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간주가 됐었는데 그런 국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 거 굉장히 걱정스럽다, 정말 충격스럽다라는 표현이 많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에도 여러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주장들 중에서는 뭐 국격이 떨어진다를 비롯해서 불확실성이 오히려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불확실성에 대한 강조라기보다는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하는 듯한 그런 주장들이 많았는데 네. 정작 나라 밖에서는 국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맞습니다.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몸의 회복이 첫 번째라는 이분들의 선택은 광동 경옥고. 대한민국 판매 1위. 약이니까 엄격하게, 광동이니까 고집스럽게. 그래서 일리 있는 회복력. 광동 경옥고. 저도 이제 경옥고 먹습니다. 넘어지면 뭐 어때? 이런 말을 기대했다면 로봇 실격. 높은 문턱도 사뿐. 이래야 로봇이지. 로봇 is dreamy. Cause it's the little things that mean an awful lot. 판피린. 감기인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즘 감기. 판피린. 6종 복합 성분이 한 병에 초기 감기 빠르게 딱. 판피린. 감기 고민 끝. 장관이 군사정권 때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장관이 이른바 복붙을 잘못한 것이니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쪽은 전혀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장관이 초안을 쓰고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다. 최종 확인은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계엄을 모의했던 사령관들이 줄줄이 구속된 뒤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보고 듣고 행한 일들을 하나둘 털어놓자 동지였던 이들을 모두 거짓말쟁이로 몰더니 이젠 위헌적 위법적 포고령의 책임을 국방장관에게 떠미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생각난 한마디. The buck stops here가 아닌 The buck stops there. 모든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 책임의 시간에 접어든 이들에게 영원한 동지란 없다는 말이 딱인 것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중화요리 먹으러 난 집으로 간다. 동파육도 고추잡채도 차오차이로 집에서 내가 한다. 차오차이.
들코락스. Good morning. Good condition. 상쾌한 아침 뭐든 할 수 있지.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장리듬을 찾아주는 들코락스.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파라오는 목,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는 정형용 견인장치이자 요추와 골반 주변 근육을 정위치로 교정하는 정형용 교정장치입니다. 메디컬 파라오.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